나 오늘 갯날이거든. 일 보고 당신하고 같이 들어오면 어떨까 싶은데. 뭐하러? 오줌 소태가 영 안 났네. 가서 윤 박사도 좀 보고. 그런 건 약 먹어두나. 뭐 한다고 병원까지 와. 낫질 않으니까 그렇지.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감성 작가 노희경님의 작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묵뚝뚝한 남편, 집에서 도망치듯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딸, 대학 입시를 망치고 방황하는 아들 틈바구니에서 꿈 많고 할 일도 많은 엄마 주인공에게 영원히 반복될 것만 같았던 일상에 찾아온 이별의 순간. 이 소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품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건네는 작품입니다. 낭독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널리 공유하고 함께 따뜻한 위안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노희경. 밥 안 줘? 날 아주 굶겨 죽여라 인연. 이 빌어먹을년. 할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쩌렁쩌렁 울린다. 변기에 앉아 아랫배를 부여잡고 시름을 뱉어내던 엄마는 할머니의 악다구니에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 때문에 얼굴엔 이미 식은땀이 흥건하다. 몇 달 전부터 아랫배가 따끔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오줌 수태가 시작되었다. 이를 보고 화장실을 나오기가 무섭게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다. 불쾌한 느낌은 나아지는 기미 없이 점점 심해지기만 했다. 얼마 전부터 엄마는 화장실에 가는 일이 무서워졌다. 어지간한 통증이나 아픔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엄마였다. 천성이 묻어나기도 했거니와 몸이나 마음이 붙은 아픔을 그저 자신의 일부인 양 달고 사는 데 이력이난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오줌 소태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처럼 떨어져 나갈 줄 모르고 점점 몸을 옥죄어오는 느낌이다. 이 호랑이가 물어가려나. 시엠이 굶겨 죽이려고 환장을 했냐? 할머니의 성화가 이어졌다. 치매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할머니의 억지와 욕설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소란보다 어수선한 기분으로 아침 출근길에 오를 가족들에게 더 마음이 쓰인다. 곧 나간다니까. 오줌도 맘 편히 못 눈다 내가. 엄마는 아픈 걸 간신히 참으며 할머니를 달래듯 소리쳤다. 결국 소변은 보지 못한 채 바지춤을 올리고 말았다. 밥 안 줘? 밥 줘. 화장실에서 나오는 엄마를 보고 할머니가 득달같이 소리친다. 할머니는 목에 턱받이까지 하고 소파에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며느리가 도무지 밥 줄 생각을 안 하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출근할 식구들 밥만 차려놓고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던 엄마의 사정을 할머니가 알 리 없다. 줘요, 좀 기다려. 성화도 부렸었네. 종종 걸음쳐 주방으로 가보니 엄마가 우려했던 대로 아버지는 밥그릇을 반도 비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 위에 우유팩이 놓여있는 걸 보니 정수도 밥 대신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운 모양이다. 삼수까지 하고 얼마 전 의대 시험을 치른 뒤라 정수는 요즘 신경이 꽤나 날카로워져 있다.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까 싶어 엄마는 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또 죽 줄 거지? 나쁜 년. 서둘러 죽을 데우는 엄마에게 할머니가 못마땅한 듯 버럭 소리를 질렀다. 놓친네, 너 억지 부리네.
기껏 밥 싫다고 죽 끓이라며. 엄마가 웃으며 죽그릇을 쟁반에 받쳐 거실로 내왔다. 인연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할머니는 잔뜩 골이 난 얼굴로 엄마를 노려본다. 할머니의 억제에도 짜증 한마디 없이 엄마는 늘 하던 대로 숟가락에 죽을 떠서는 호호 불어 내밀었다. 아이고 맛나네. 자, 우리 이쁜 어머니 한번 드셔봐. 할머니는 여전히 엄마에게 눈을 흘기면서도 떠넣어주는 죽은 잘도 받아먹는다. 저 가요. 연수가 현관으로 나가며 건조하게 인사를 했다. 요즘 들어 무슨 걱정이 있는지 얼굴이 헬스케진 연수를 엄마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래. 엄마는 연수에게 대답을 해놓고 문득 안방 쪽을 돌아본다. 그제야 아차 싶어 죽그릇을 탁자 위에 놓고 불이 나게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거울 앞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아버지의 미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남자. 깊게 패인 이마주름과 반쯤 벗겨진 머리칼, 중년을 훌쩍 넘긴 거울 속의 남자는 이젠 어떤 미망이나 열정이 들어설 자리도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병원에서 젊은 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요 며칠 신경을 쓴 탓일까?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 탓에 더 늙고 초라해 보였다. 8년 전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어렵사리 개업한 병원마저 남의 손에 넘어간 뒤 아버지는 월급쟁이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이면 정년인 아버지는 요사이 부쩍 자신이 쓰고 버려진 폐물이 되는가 싶어 마음이 언짢다. 오늘 수술 있어요? 어느 결에 안방에 들어온 엄마가 손수건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대꾸도 없이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다. 워낙 묵뚝뚝한 성격이라 좀처럼 한번 묻는 말엔 입을 열자는 아버지다. 엄마는 의리껏 되묻는다. 없어요? 엄마는 넥타이를 고쳐주는 척하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왜? 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대꾸가 날아왔다. 나 오늘 갯날이거든. 일 보고 당신하고 같이 들어오면 어떨까 싶은데. 뭐하러? 오줌 소태가 영 안 났네. 가서 윤 박사도 좀 보고. 다른 병원 가. 아버지는 말꼬리를 자르며 싫은 내색을 했다. 엄마가 병원 얘기만 꺼내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질색부터 한다. 명색이 의사 마누라지만 아프다고 남편 병원에 들락거린 기억이 없는 엄마였다. 윤 박사가 편한데. 엄마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런 건 약 먹어두나. 뭐 한다고 병원까지 와.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듯 아버지는 방문을 나선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에 다녀마고 말았을 엄마지만 오늘은 작정하고 아버지를 따라 붙는다. 낫질 않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늦어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수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아버지를 부른다. 운전을 못하는 아버지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연수의 몫이었다. 엄마는 현관까지 아버지를 배웅하며 안 하던 애교까지 부려본다. 가연아? 아버지는 끝내 대꾸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엄마는 거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서운한 얼굴로 바라본다. 아휴, 속 시원하게 병원에 오라고 해주면 좀 좋아. 아버지의 주변 머리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럴 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밥 안 줘, 이년아? 시애미를 똥뚝간에 똥덩어리만도 못하게 여기는 년. 이 못된 년. 어느 틈에 다가왔는지 할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엄마를 거실 바닥에 잡아뜨렸다. 한참 만나게 죽을 삼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떠버린 엄마에게 단단히 화가 났던 것이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할머니는 쓰러진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휘둘러댔다.
아이고, 머리, 놓친네. 기운도 좋지. 좀 나요. 머리카락 다 뜯기네. 시끄러운 소리에 뒤돌아보던 아버지는 또 저런다 싶어 한숨 한번 내쉬고는 그대로 대문을 나선다. 지들만 먹고 난 밥 안 줘? 인연. 아휴, 아파라. 놓친네야. 목소리는 높아도 엄마에게선 노망된 할머니를 탓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의례 그렇듯 엄마의 하루 일과가 또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할머니는 몸집이 자그마해도 한번 성이 났다면 당할 장사가 없을 정도로 기운이 펄펄 넘쳤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된통 뜯기거나 온몸이 곤죽이 되도록 맞으면서도 엄마는 불쾌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도 늘 사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쪽은 엄마였다. 속이 없는 건지 무던한 천성 탓인지 엄마는 어떤 일이건 그러려니 하고 넘기며 살아왔다. 엄마 자신이 그렇다 보니 가족들도 엄마가 당하는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 아침에 할머니가 일으킨 소동도 가족들에겐 일상의 풍경처럼 익숙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뒤에야 할머니는 양처럼 순해졌다. 하지만 엄마는 머리칼이 한 움큼은 빠져버린 것 같았다. 온몸이 욕심거리는 걸 겨우 참고 엄마는 아침 먹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죽 한 그릇을 만나게 다 비운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공을 갖고 놀고 있다. 투명한 상자 안에 가득 담긴 색색의 공을 가지고 기억력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선가 치매 환자 치료에 공놀이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온 엄마가 틈만 나면 할머니와 공놀이를 한 지도 꽤 되었다. 설거지를 하느라 할머니를 바로 쳐다보지 않으면서도 엄마는 할머니가 빨간 공을 찾으려고 공이 든 상자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빨간 공? 새색시볼처럼 빨간 공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는 말 잘 듣는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상자를 살피더니 빨간 공을 들어 보여준다. 아이고 잘했네. 이번엔 하얀 공. 엄마의 칭찬에 할머니는 기분이 좋다. 밝은 얼굴로 다시 상자를 들여다보며 흰 공을 가려내기 위해 부지런히 눈망울을 굴린다. 하지만 좀째 찾을 수가 없는지 엄마를 바라보며 눈치를 살핀다. 하지만 엄마가 힌트를 주지 않자 이 공 저 공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같은 동작만 되풀이한다.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가 드디어 공 하나를 집어들고 외친다. 여기, 흰 공! 엄마가 돌아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니, 그건 노란 공이잖아요. 아니야, 흰 공 맞아. 할머니는 노란 공을 들고 흰 공이라 우겨댄다. 노란 공이라니까? 미친년. 저번엔 이게 흰 공이라더니. 한사코 우기던 할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금세 토라지고 만다.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엄마의 하는 양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다. 안 해. 약이 바짝 오른 할머니가 냅다 공을 팽개쳐버린다. 잠잠한가 싶던 할머니의 응석이 또 시작된 것이다. 왜 또? 없고, 나중에 해. 나도 안 해. 싫어. 엄마도 밉지 않게 눈을 흘기며 고개를 내젓는다. 업어. 안 해. 나도 이제 늙어서 허리 아파. 하지만 그건 그저 말일 뿐. 엄마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더니 할머니를 업고 마당으로 나선다. 잠이 오는지 할머니는 눈꺼풀을 내려감는다. 할머니는 엄마 등에 엎여 잠드는 걸 제일 좋아한다. 엄마가 자장가 삼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숨겨진 그 사연이 햇살이 곱다. 엄마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장이 햇볕을 담뿍 받도록 일일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준다. 장이 잘 익어가는 걸 볼 때마다 차려준 밥 맛나게 먹어주는 아이들 보는 기분만큼이나 뿌듯했다. 중풍기가 있는 할머니의 왼팔이 엄마의 목을 무겁게 내리누른다. 할머니가 아무리 깡마른 몸집이라 해도 같이 늙어가는 엄마로서는 오래 업고 있기가 힘에 부친다. 엄마는 아기를 재우듯 살살 몸을 흔들며 할머니가 깰세라 조심스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를 봐줄 간병인이 대문 밖에 도착한 기척이 난 것이다. 살금살금 대문 쪽으로 서너 발짝쯤 떼었을 때 등 뒤에서 잘 자고 있으려니 믿었던 할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가 왔어? 할머니를 재워놓고 조용히 외출을 하려던 엄마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디 가냐? 어디? 놔두고 어디 가냐, 인연. 인연. 간병인에게 할머니를 부탁하고 외출복 차림으로 방을 나서는 엄마에게 할머니가 생떼를 쓴다. 어디 가는데? 나도 데려가줘. 아무리 때를 써도 엄마가 외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지 할머니는 울상을 지으며 애처롭게 매달린다. 어머니, 나 후딱 댕겨올게. 얌전히 계셔. 엄마는 간병인에게 눈짓을 하고 서둘러 현관을 나왔다. 싫어, 인연. 나도 데려가, 인연아. 안에서 악을 쓰던 할머니 목소리가 마당까지 새어나온다. 한시라도 곁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외출을 해도 늘 바늘방석이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몹시 겁냈다. 그래서 변변히 외출 한번 못해본 엄마지만 오늘만큼은 벼르고 별러온 볼일이 있었다. 한겨울이 되기 전에 일산에 지어놓은 새집에 입주하려면 갯돈을 타와야 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갯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1년 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일산의 새집에서 부부가 느긋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양지바른 그 집에서 할머니를 편안히 모시는 것, 엄마가 갖고 있는 노후의 바람은 그 두 가지뿐이었다. 오늘 개를 타서 자재대금만 갖다 주면 추위가 닥치기 전에 새집이 완성될 것이고 곧 입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문을 나선 뒤에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귓전에 닿아 엄마는 발길이 쉬 떨어지지 않았다. 문 밖에 서서 또 한참이나 안쪽을 기웃거리던 엄마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슬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래저래 늑장을 부리다 보니 벌써 약속 시간보다 30분 가까이 늦은 시각이었다. 서둘러 만원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선 엄마는 그 와중에도 매장 1층에 세련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 계모임이 있는 커피숍이 연수가 디스플레이어로 일하는 백화점 건물 안에 있었다. 우리 연수가 이걸 다 했나? 엄마는 딸의 솜씨를 둘러보며 대견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다음 시즌 매장 디스플레이의 세일자재 리스트를 점검하던 연수는 인터폰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부장의 호출이었다. 어지간한 일 아니면 대리급 직원을 부르지 않는 부장이 무슨 일로 자신을 호출한 것인지 의아해하며 연수는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연수는 온몸이 저릿하게 떨려오는 걸 느꼈다. 부장이 애지중지하는 라임색 가죽 소파에 영석이 앉아 있었다. 그것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영석을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를 다시 본다 해도
아무런 감정에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맞서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를 맞닥뜨리게 되자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터져나오는 날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다. 연수는 영석에 대한 감정을 지그시 누르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적어도 영석에게는 흔들리는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정연수 씨, 이번 자제 말이야 대성적으로 하지. 이미 결정난 상황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부장은 마치 동의를 구하기라도 하듯 연수에게 물어왔다. 이 바닥에서 프로 중에 프로라고 소문난 영석이 그 특유의 비즈니스 능력을 발휘해서 이미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자재를 대성적으로 급전환시켰음에 틀림없다. 연수는 실무자로서 업무 영역을 침범당한 것도 불쾌했지만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고 있는 영석의 말쑥한 옆모습을 보자 화가 났다. 그와 연락이 끊긴 3개월 동안 연수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그리움, 분노와 모멸감을 견디고 이제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는데 영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고 유쾌한 얼굴이다. 연수는 영석을 의식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곤란해요, 부장님. 벌써 인하에서 자재가 일부 들어와 있고 또 계속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아, 그거야 일단 반품시키고 다음번에 써주면 되잖아. 전 그렇게 못해요, 부장님. 하, 원참. 아, 고집부릴 따로 있지. 이건 위에서도 결정이 난 거라니까 그러네. 들어오는 단가에 따라 수시로 자재 납품업체가 바뀌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연수지만 나까지 불켜가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영석에 대한 감정이 자신을 막무가내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연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영석 역시 그런 연수의 감정을 읽기라도 한 듯 부장과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연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연수 뒤로 영석의 발걸음이 느껴졌다. 그를 외면해야 한다는 마음과 그에 대한 그리움이 뒤엉켜서일까. 계단 모서리를 돌던 연수의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 영석이 연수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몰아세웠다. 이러지 마, 연수야. 얘기 좀 하자. 영석은 간절한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다. 연수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그의 눈길이다. 그러나 연수는 알고 있다. 다시는 마주쳐서도 안 되고 외면해야 되는 눈길이라는 것을. 누가 뭐래도 그쪽 자지 안 써요. 가세요. 연수는 몸을 돌려 영석의 눈빛을 외면했다. 일 얘기 아니야. 영석이 다시 연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또 아내가 의심하던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그 여자를 3개월 동안 달랬어요? 그랬어요? 연수는 지난 3개월 동안 철저히 그에게 외면당했다. 그 대가로 영석은 가정의 평화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수 자신에겐 모멸과 회한이 연속이었다. 어차피 시작부터가 어긋난 사랑이었다면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이러지 말고 얘기하자 우리. 무슨 얘기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참했는지 그 얘기요?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잖니. 연수는 이 남자의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 어이없어 헛웃음이 새어났다. 그래요. 욕심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가요. 연수가 차갑게 등을 돌렸다. 한때는 영석의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욕심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도 연수 자신이었다. 가슴 설레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사랑만으로 좋겠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신이 너덜너덜한 녹마처럼 하찮고 구차해지는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을 오가며 견디던 무모한 기다림. 하지만 그 기다림에서 오는 모멸감은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한순간 무너져 내리곤 했다. 이 넌덜머리 나는 사랑. 연수는 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싶었다. 이러지 마, 연수야. 사랑해. 입술을 깨물며 돌아서는 연수를 그가 뒤에서 끌어안았다. 연수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그의 팔에 점점 힘이 더해졌다. 연수는 안간힘을 쓰며 잡고 있던 줄 하나가 툭 끊겨져 나가는 걸 느꼈다. 그녀의 뺨에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그를 보내기엔 연수의 사랑이 깊었다. 연수는 그의 사랑 앞에서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느끼며 오히려 깊이 안도하고 있었다. 연수와 영석은 계단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에 대한 그리움에 목이 메고 그를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눈앞에 그를 외면하려 발버둥 치더니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다니 무너져 내린 마음에 안도를 하다니. 참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연수는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 이 질긴 사랑의 시작을 떠올리고 있었다. 라일락 꽃내가 어찌나 심한지 마치 환각의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이상한 봄밤이었다. 야근을 하고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던 연수의 눈에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아있는 영석이 들어왔다. 그는 깊숙이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한숨처럼 봄바람에 실어보내고 있었다. 순간 연수는 무언가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그가 내뿜는 쓸쓸함이 연수의 가슴을 싸게 훑고 지나가는 듯도 싶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를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연수는 알 수 없는 기운에 홀린 듯 영석에게 다가갔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의리적인 물음이 아니었다. 그 순간 연수는 영석이 왜 그 늦은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거래처 사람이라는 것만 빼면 연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 남자가 불쑥 너무나도 궁금해진 거였다. 누굴 좀 기다리느라 할 얘기가 있어서. 아, 네, 그럼 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노라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연수는 그에 대한 궁금증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혹시 그가 눈치를 채기 전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연수 씨, 그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백화점 뒤편에 있는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다. 연수는 엄마를 닮아서인지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날 연수는 소주를 반병 넘게 마신 듯했다. 오늘은 친구가 필요해서.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승수장구하던 영석이었다. 인간관계도 좋고 가정생활도 화목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그가 쓸쓸한 눈빛으로 친구가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고 연수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연수 씨가 이 백화점에 처음 입사했던 3년 전에는 귀여운 꼬맹이로 보였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외롭고 힘든 일 있으면 연수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수는 알 수 없는 혼란에 사로잡혔다. 그가 풀어놓은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포장마차의 오렌지빛 비닐 천장 위로 흘러다녔다. 연수는 영석의 눈길을 마주하며 그 눈빛이 참 자상하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다. 영석이 그 눈빛을 보며 연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엄마뿐만 아니라 연수와 동생인 정수에게조차 한 번도 그처럼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옆에서 많은 시간을 헛헛하게 살아온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연수는 세상 모든 여자들이 그러하듯 결혼을 한다면 자상하고 따뜻한 눈길을 가진
아내를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줄 아는 영석과 같은 남자와 하게 되길 바랐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영석은 결혼 상대로서 이상적인 존재가 아닌 함께 있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현실적인 존재가 되어갈 것 같은 예감이 연수를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다. 연수는 그와의 만남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 행복했고 그 사랑만 있다면 무엇이든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연수는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영석을 보며 결코 이 남자를 떠나보내지 못하리라는 씁쓸하고도 가슴 벅찬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 마음을 감추기라도 하듯 연수가 가만히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그때 비상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연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영석도 몸을 일으켰다. 둘의 사랑은 언제나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움직인 것이다. 하필이면 인철 선배라니. 연수는 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대학 선배인 인철은 연수와 영석의 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무참해지는 기분이었다. 순간 마주친 인철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연수는 느낄 수 있었다. 인철은 굳은 듯 서 있는 연수에게서 고개를 돌리더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영석과 연락이 끊겼던 3개월 동안 인철은 괴로워 휘청거리는 연수의 푸념과 악다구니를 모두 받아주었다. 그만큼 연수가 편안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인철이었다. 대학 시절 내내 인철은 연수의 보호자를 자임했다. 친구들도 둘 사이를 그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연수 곁을 지키며 살뜰하게 돌봐주었고 연수 역시 그런 인철이 싫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에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면 그와 상의했고 졸업 후에도 그의 조언과 도움으로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이다. 연수에게 인철은 특별히 찾지 않아도 그리워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연수는 인철에게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고마운 버처럼 편안한 오빠처럼 가까이 있어주면 족할 뿐이었다. 인철이 그 이상으로 대하려 하면 연수는 적당히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인철은 연수가 털어놓는 사랑의 푸념을 다 받아주긴 했지만 연수와 영석이 잘 되기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이 연수를 위한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연수는 서늘하게 굳은 얼굴로 문을 닫고 사라진 인철이 마음에 걸렸다. 연수 자신조차 어쩌지 못하는 감정을 인철이 이해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연수는 영석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인철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풀어놨던 자재들을 다시 포장하고 있었다. 위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단가가 2%나 낮게 들어왔어요. 연수는 변명이라도 하듯 자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알아. 인철은 연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선배. 연수는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봐. 인철은 여전히 연수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머뭇거리던 연수가 할 수 없이 돌아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인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만나기로 한 거니? 한 번 깨진 쪽박을 다시 잊기로 한 거야? 연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대로 서 있었다.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 선배가 좀 봐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입안에서만 매몰돌았다.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니? 인철의 음성은 더욱 격양되었다. 내일이에요. 연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처럼 어지러웠다. 불현듯 그런 상황이 견딜 수 없도록 싫었다. 인철의 그런 태도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작 한순간에 꺾일걸. 그렇게 울고불고 그랬니? 식사하세요. 연수는 인철의 뼈아픈 힐란을 뒤로 한 채
허겁지겁 자리를 피해 나왔다. 누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는 1,000만 원. 엄마는 친구들 개모임에서 탄 1,000만 원을 백에 넣으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뿌듯해했다. 일산집은 다 지어가니? 가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자재비가 모자라 여태 미뤘잖아. 이제 돈 생겼으니까 갖다 줘야지. 어머니, 그럼 미리 따지 그랬어. 엄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걔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제 순서보다 앞당겨 타면 이자를 물어야 한다.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야 하는 요즘 형편으로는 한푼이 아쉬웠다.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들 얼굴을 보니 엄마는 자신이 너무 팍팍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짠해졌다. 돈뿐만이 아니다. 병든 시어머니 수발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친구들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얼마 전 친구가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는데 병문안도 못 갔다. 다행히도 그 친구가 자궁암에 걸린 건 아니었다. 자궁암에 걸려 머리가 다 빠지고 뼈가 앙상해지도록 고생하는 동네 여자를 보고 겁이 덜컥 나서 아예 자궁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배를 가르는 수술을 했는데 아니 어쩌면 엄마가 못 챙긴 것은 친구의 몸이 아니라 병이 두려워 자궁까지 드러낸 친구의 약해진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밥 살게. 나가자. 아니야. 나 점심 약속했어. 가봐야 해. 다음에 크게 써. 밥 한 끼로 자신의 무심함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면 좋으련만. 엄마는 일산집 집들이 할 때 친구들을 위한 성찬을 준비하겠노라며 평소답지 않게 큰 소리를 쳤다. 백화점 입구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엄마는 연수 생각이 났다. 이참에 연수와 그 대학 선배도 불러 밥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 다시 백화점 로비로 들어갔다. 그 시각 연수는 점심을 먹기 위해 영석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인철이 격양된 음성이 연수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다. 연수는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뭐 먹을래? 한 계단 아래에 서 있던 영석이 주변을 의식하며 지나가는 사람처럼 물었다. 국물 있는 게 낫겠어요. 연수야, 웃어. 연수는 마치 포스터의 배경인물처럼 희미하게 웃었다. 영석이 연수의 얼굴을 슬쩍 돌아보더니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 같다. 백화점 로비는 점심시간이라 각 매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꽤나 붐볐다. 연수야! 에스컬레이터가 로비에 닿을 즈음 귀 익은 목소리가 연수를 불렀다. 주위를 둘러보니 엄마였다. 연수를 발견하곤 조아라 한바구음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엄마! 연수는 영석을 의식하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렸다. 내가 딱 맞춰 왔나 보네.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해보려던 참인데.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엄마는 한껏 들뜬 얼굴로 연수에게 다가왔다. 영석은 엄마를 지나쳐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연수는 그의 뒷모습을 힐끗 보곤 엄마와 마주섰다. 어쩐 일이야 엄마? 연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다. 오늘 여기서 개모임 있었거든. 너랑 그 선배랑 밥이나 사줄까 싶어서 친구들 보내고 왔는데. 엄마는 대학 시절부터 보아온 인철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둘이 연애라도 하게 되길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걸 연수는 알고 있었다. 어떡하지? 엄마, 나 바쁜데. 선배도 지금 바빠요. 일 있어. 엄마의 얼굴이 금세 서운한 빛으로 바뀌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석의 모습이 연수 눈에 들어왔다. 연수는 엄마의 서운함을 모른 척하기로 했다. 네, 그럼 할 수 없지 뭐. 미안해요.
그래, 가. 집에서 봬요. 쇼핑하고 가세요. 연수는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을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다시 돌아온 영석의 곁을 잠시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컸다. 엄마는 약속도 없이 불쑥 나타나 바쁜 딸에게 괜스레 부담만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몸도 야리야리한 딸이 회사를 하느라 종종 걸음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지도 오죽이나 바쁘면 그랬을까. 그래도 바쁘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딸에게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엄마였다. 병원 진료 시간까지는 1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친구들도 연수도 점심 약속이 있다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할 판이다. 시간도 때울 겸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으로 내려갔다. 창거리로 젓갈을 몇 종류 사고 있을 때 허름한 차림의 여자가 시시 코너에서 젓갈을 집어먹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그 모습에 괜히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다. 가난한 살림에 유난히도 먹성이 좋은 올케가 떠올랐던 것이다. 엄마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남동생 근덕이다. 천성은 고운 아이인데 툭하면 술이나 노름에 빠져 사느라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시작한 택시 운전도 나 몰라라 하는 모양이다. 그런 남자한테 시집와 이날까지 호강은커녕 남의 집 드난살이다 식당 종업원이다 안 해본 고생이 없는 올케가 엄마는 늘 고맙고 안쓰럽다. 그 올케가 요즘 달동네에 포장마차를 차려 억척스럽게 살림을 읽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나마 근덕이 등살에 배견할지 걱정이었다. 엄마는 올케가 좋아하는 젓갈을 좀 사다 줄까 싶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려도 올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시간이면 한창 장사 준비를 하느라 집에 있을 텐데 무슨 일일까? 엄마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신호음이 끊기더니 수화기를 통해 올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덕아! 올케! 올케? 불안스레 올케를 불러보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내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수화기 저편에서 올케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애가 탔다. 올케! 올케! 아무리 불러도 저쪽에선 응답이 없었다. 험악한 상황에 전화기만 혼자 나뒹굴고 있는 모양이다. 아휴, 또 뭔 일이니 또. 엄마는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 돈 못하게만 해봐라. 고추장에 막 비벼버릴 테니까. 곧이어 올케의 엉엉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더 듣지 않아도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마당에 퍼질러 앉아 서럽게 울고 있을 올케의 얼굴과 돈을 들고 씩씩거리며 노름판을 향하고 있을 동생의 철떡선이 없는 행동이 눈에 선했다. 그 생각을 하자 엄마는 또다시 가슴이 탁 막히고 온몸의 힘이 쫙 빠지고 말았다. 근덕이 어릴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매는 줄곧 아버지 손에 컸다. 성격이 완고하고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만 해도 근덕은 삐뚤어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어린 남매 둘이서 호라비 손에 크다 보니 근덕은 늘 심리적으로 기가 죽어 있었다. 본성은 착한 아이였다. 매사에 끈기가 부족해 악착같이 생활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도 다 그 착한 성격 탓이라고 엄마는 생각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기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제먹고 살 궁리만 해주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마저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인 모양이었다. 엄마는 당장이라도 동생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병원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저 애만 태울 뿐이었다. 심란한 마음으로 백화점을 나온 엄마는 버스를 타고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다. 산부인과 진료는 남편이 절친한 후배이자 산부인과 과장인 윤 박사가 맡고 있다.
워낙 오래 알고 지냈더라 엄마는 독신녀 윤 박사가 친자매처럼 편했다. 여적 점심 전인가 보네. 일당백이 이병헌 슬로건 아니오. 난 그래도 낫지. 외과는 더 할걸? 정선배 힘들다고 안 해요? 그 양반이 온 줄 말하나 뭐. 어려서 의사지라면 팔자 펴는 줄 알았는데 아유 그것도 돈 있고 능력 있는 놈 얘기고 보너스 없지 퇴직금 없지 월급쟁이보다 나을 게 없다니까. 어머니 간병인 불렀지. 전화하니까 주무신다네. 한 번 잠들면 낮잠도 밤잠처럼 8시간씩은 주무시니까. 애를 둘이나 낳았지만 산부인과는 언제나 불편하다. 친자매 같은 윤 박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진찰을 받는 건 언제나 민망한 일이다. 언니, 검진 언제 받았지? 한 3, 4년 됐나? 내가 워낙 건강하잖아. 올 일이 없었지. 오줌 소태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꽤 됐지 아마?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소변 볼 때 오른쪽 아랫배가 눌리는 기분 없어요? 조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이런저런 증세를 물어오던 윤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서였다. 차트에 뭔가를 적어가며 연신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는 윤 박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과에 연락해 놓을게. 다 들렀다 가세요. 받아볼 검사가 몇 가지 더 있으니까. 윤 박사가 검진을 끝내고 엄마에게 일렀다. 왜? 뭐가 이상해? 엄마는 간단히 내 집만 받고 며칠 먹을 약이나 지어가리라 했던 터였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환자 본 김에 돈 뜯으려고요. 윤 박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농을 던졌다. 이런저런 검사를 모두 마치니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 있었다. 엄마는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10,000원 전철을 타고 함께 집으로 향했다. 복잡한 역을 빠져나와 동네 오기로 접어들면서 엄마는 괜스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아버지와 단둘이 귀가하는 게 퍽이나 오랜만이었던 것이다. 자식을 둘이나 낳고 살면서도 평생 남편과의 오붓한 시간은 꿈도 못 꿔보고 살았다. 워낙 묵뚝뚝한 성격의 아버지기에 엄마는 오늘 같은 날 저녁 가게 사달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속으론 모처럼 밖에서 만났으니 아버지가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자고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서운함도 잠시. 엄마는 아버지와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이 오붓한 기분만으로도 좋겠다. 당신 운전 배우지? 아침에 연수가 바래다 준다고 해도 밤엔 차 타기가 그럴 텐데. 10,000원 전철에서 손잡이에 기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엄마는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다. 요즘 교통이 어떤데 나까지 한몫 못해. 신경 쓸 거 없어. 엄마는 짐짓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다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당신 병원 내후년에 그만두면 안 돼? 왜? 정수 대학이나 보내고 그만두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은데. 집 짓는다고 돈을 너무 써서. 성격이 외골수인 데다 대인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성격으로 젊은 원장 밑에서 월급쟁이 의사 노릇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건 짐작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1년만 더 참아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게 요즘 생활 형편이기도 했다. 엄마가 어렵게 꺼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요즘도 젊은 원장이 따따부다 그래요? 엄마는 또 조심스레 아버지 눈치를 살핀다. 정수 자식은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아버지는 심기가 불편할 때면 을에 말을 돌리곤 한다. 그런 아버지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엄마이기에 병원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한다. 나도 모르지. 정수는 요즘 부쩍 술 마시고 늦게 오는 일이 잦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삼수까지 한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런 정수를 못 믿어하는 눈치였지만 엄마는 어린 아들이 오죽 불안하고 부담이 크면 그런가 싶어 안쓰럽게 보아주고 있는 터다. 어디 보자, 연시가 나왔나? 엄마 역시 괜히 말을 돌리며 과일 가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에게 연시라도 사드리자는 마음에서였다. 아버지는 정수 얘기만 나오면 감싸려고 말을 돌리는 엄마를 마땅치 않게 바라보았다. 저녁을 먹고 세수를 하던 아버지는 윤 박사의 호출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급한 환자려니 하고 택시에서 내려 걸음을 옮기는데 뜻밖에도 병원 앞에서 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차분한 윤 박사의 태도로 보아 급한 환자 때문에 부른 건 아닌 듯 했다. 윤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주차장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아버지를 이끌었다. 자판기에서 뽑아온 커피를 마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윤 박사는 말문을 열지 않았다.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 다 늙은 처녀가 이제와 바람날 일도 없고 사고도 아니고. 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윤 박사의 말을 주워 넘겼다. 전화로 말해도 될 일을 가지고 왜 병원까지 불러냈는지 의아한 표정이다. 악성 중량이에요. 아버지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얼굴로 윤 박사를 쳐다보았다. 윤 박사는 그런 아버지를 애써 외면한 채 책을 읽듯이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오줌 소태가 있다고 했는데 중량 때문이었어요. 중량이 자궁 위에 커져 방광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초진에서도 이미 잡힐 정도로 컸어요. 자궁경부 세포 조직 검사나 초음파에서도 조직이 보였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다른 장기에서도 조직이 보였어요. 윤 박사는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사진 어딨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 박사를 노려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격려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박사의 눈빛에선 다른 어떤 가능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게 못 견디도록 답답하고 노엽기까지 했다. 네 방에 있니? 윤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키 내놔. 아버지의 내민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네 방키 내놔. 아버지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선 믿을 수 없었다. 윤 박사의 진료실로 가는 내내 아버지는 윤 박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길 바랐다. 그럴 수 있지. 모든 의사는 한 번쯤 큰 실수를 할 수 있어. 의사도 사람인데. 빌어먹을. 아버지는 주술이라도 외듯 상황이 바뀌길 간절히 원하는 자신과 달리 불길하게 날뛰는 심장박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진료실 뷰박스에는 아내의 몸속 깊숙한 곳을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꽃처럼 활짝 피어 아내의 자궁 가득 번진 암세포들. 아버지는 그 혐오스러운 암세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매일 얼굴 맞대고 사는 아내의 몸속에 저렇듯 불길한 징조가 번지고 있었다니. 저 위쪽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더 늦었던 것 같아요. 순간 눈가가 붉어진 아버지는 기도 안 찬다는 표정으로 뷰박스를 외면했다.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거푸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서 있던 아버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치 예리한 쇳조각이 가슴을 후벼 파듯 쓰디쓴 고통이 치밀어 올랐다. 비척비척 병원을 나선 아버지는 술집으로 향했다.
걱정이 되어 따라온 윤 박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거푸 술잔을 비우기만 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퍼마셨지만 오히려 의식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양주 한 병을 다 비워낸 아버지가 또 술을 청하자 보다 못한 윤 박사가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떡할 때냐? 엄마에 대한 자책감과 자신을 향한 분노로 아버지의 눈은 붉게 젖어 있었다. 윤 박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만 내쉬었다. 어떡할 때냐고. 네가 말해봐. 어떡할 땐지. 아버지는 무기력한 자신에게 화가 나서 되물었다. 언니한테 가세요. 가서? 아버지는 끝내 젖어드는 눈시울을 어쩌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서 어떡해? 그 암덩어리 옆에 내 부여잡고 같이 울까? 울어? 아프다고 했어. 근데 내가 동네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으라 그랬어. 명색이 의사라는 놈이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근데 이제 와서 너 암이다. 그렇게 말해? 눈물이 아버지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입술을 깨물고 잠시 머뭇하던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의료사고로 사람 죽여서 내 병원 말아먹은 놈이야. 내가 이 나이에 남의 병원에서 초라한 월급쟁이 의사질하는 게 부끄러워. 여편네 아프다는데 병원에도 오지 말라고 한 놈이야, 내가. 그런 개새끼가 가서 무슨 말을 해. 윤 박사는 그런 아버지를 그저 아프게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격해지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다. 가서 죽는다. 너 잘 죽어라. 그래? 정 선배, 난 못해. 난 못하겠다. 아버지는 술자리를 뛰쳐나와 텅 빈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자꾸 다리가 꺾였다. 술 기운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은 곧 두려움으로 허탈감으로 다시 분노로 바뀌어 아버지 자신을 끝도 없는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휘청거리며 걸음을 옮기던 아버지가 가로수에 기대는가 싶더니 곧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처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가로수에 기대 울었다. 미안해. 그동안 정말 괴로웠어.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연수의 마음은 행복으로 붕 떠 있다.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영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연수의 얼굴에 또다시 환한 미소를 피어냈다. 이제 그만해요. 벌써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 기죽어 자꾸 변명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 말 말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헤어진 지 1시간도 못 돼요. 보고 싶다는 영석의 말에 연수는 벅찬 행복감에 빠져들었다. 그와의 사랑은 수시로 지옥을 넘나드는 듯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가슴 벅찬 설렘과 충만감은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이 연수가 영석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였다. 길은 어느덧 터널 입구로 향하고 있었다. 연수는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일었다.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해요. 통화 끊길 거예요. 부인 호주 갔댔죠? 집에 가서 전화할게요. 알았어. 전화 꼭 할 거지? 연수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자동차는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 연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끄고는 벅찬 감정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부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호주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영석은 온전히 연수의 사랑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해. 더 이상 바라지 마, 연수야. 연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그와의 사랑은 욕심을 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욕심을 내는 순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랑이라는 걸 알기에
비록 불완전한 사랑일지라도 이 사랑에 만족하리라 마음먹는다. 집 근처 골목으로 차를 몰아 들어서던 연수의 눈에 입을 맞추고 있는 젊은 연인이 들어왔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연수는 그 남자가 동생 정수라는 걸 알아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경적을 울리고 말았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정수의 여자친구가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 모른 척할 걸 그랬나? 아이, 미안하네. 연수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으며 차에서 내렸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정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골목 담벼락에 기댄 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연수는 나무라듯 말을 건넨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잔뜩 취해가지고. 그제야 연수를 알아본 정수는 골이 잔뜩 난 얼굴로 중얼거린다. 얼굴 다 참견하고 난리야. 연수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정수 여자친구를 웃음 띤 얼굴로 바라보았다. 정수 친구의 모양이구나. 초면에 신뢰가 많다. 아니에요. 정수의 여자친구는 첫눈에도 착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연수는 동생이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도 참 귀엽고 예쁜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선선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쨌든 늦었으니 정수 대신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정수는 자기가 데려다 줄 거라며 바득바득 우겼지만 연수는 술에 취한 정수까지 차에 태우고는 다시 골목을 돌아나갔다.